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관리실에 머무르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휴게 시간과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대기하는 시간도 휴게 시간으로 계산해 임금을 적게 주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고용부가 이런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계약서상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휴식 시간인 고등학교 경비원 A씨. 휴식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학교의 감독을 받으며 뜬 눈으로 경비실을 지켰다면 이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 장소를 떠날 수 없었던 데다 잠을 잘 수 없는 등 근로 감독을 받았으므로 휴식 시간이 아닌 근로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 경비실을 지키며 TV를 본 B씨는 어떨까? 업무를 하지 않은 데다 자리를 옮겨 휴식을 취해도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다 보니 관련 분쟁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고용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의 사업장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계약상 휴게 시간이더라도 근무 장소를 벗어날 수 없거나 수면을 취하면 안 되는 등 관리자의 감독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근무 장소에서 쉬는 것을 선택하거나 장소를 옮길 수는 없더라도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 실시로 인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휴식 시간을 과다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24차례 파업했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번 주에는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중앙쟁의 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그 대신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회사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2일까지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날부터 14일까지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4일 협상에서 임금 월 5만 8천 원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지만 78%의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사법시험 폐지에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헌재 선고 직후에도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견해와 시험 존치 운동을 계속 펼치겠다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현행법을 합헌 결정하며 사실상 사시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은 사법시험 폐지를, 4명은 존치 의견을 낼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소수 의견, 다시 말해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한 재판관들은 로스쿨을 통해 선발된 법조인이 사법시험 출신보다 우수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견해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결정이 헌재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어서면서 고시생들의 반발은 다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하여 시선은 다시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법안들은 앞서 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야당과 온도차를 보이며 국회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요원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내년 말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사법시험. 갈등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농촌진흥청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맛 좋고 영양 많은 사과와 배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사과가 탐스럽게 익고 있습니다. 크기를 재보니 마치 탁구공처럼 작고 무게는 90g에 불과합니다.
루비 S라는 품종인데 맛도 좋고 껍질째 한 입에 먹을 수 있어 소비자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테니스공 크기의 빨간색 피크닉과 노란색 황옥, 앵두 모양의 데코벨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1인 가족 시대를 맞아 개발한 신품종 소형 사과입니다. 큰 과일은 먹다 보면 좀 남기도 하고 그래서 보관하기도 그렇고 요즘에 작은 과일 위주로 사다 보니까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서 남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재래 문화의 영향으로 큰 과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중간 또는 작은 과일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큰 과일을 위주로 재배하다 보니 인건비 노동력이 많이 들고 농약도 많이 치게 됩니다. 작은 과일은 직거래를 해보니 소비자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황금배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신구 품종의 절반 크기지만 당도는 훨씬 높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족 비율이 30%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과일보다는 작고 그리고 당도 높으면서 품질이 좋은 과실 품종 육성을 위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과일의 크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평균 임대료 부담이 전국 다른 지역보다 35만 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월세와 보증금 차익을 고려했을 때 이같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월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곳은 서울과 경기, 제주 등 3곳이었습니다. 부동산 114는 서울과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비싸지만 제주는 단기 임대 수요 급증으로 임대료가 전국 평균을 웃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반부패 개혁 드라이브가 진행 중인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최근 공직사회에 금주령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재성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는 공무접대에서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는 성급 지방정부가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최근 자치군의 모든 공무접대 과정에서 음주를 전면 금지한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특수 상황에서 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2013년 말 지방정부의 경비 사용 규칙을 제시하면서 공식 연회에서 고급술을 못 쓰게는 했지만 금주령 자체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신장 자치구에 앞서 지난 2년간 저장성, 해이룽장성 등 최소 6개 지방정부가 이미 공무접대와 연회 등에서의 금주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공직사회 기강 단속과 연관성이 큽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부패에는 관용도 성역도 없다는 단호한 태도로 부패 공직자를 대거 처벌하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이웃나라 한국에서의 김영란법 시행에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주요 관영 언론들은 사상 최강의 반부패법이 한국에서 발효됐다며 강력한 살상력을 갖고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홍재성입니다. 최근 5년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2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 평균은 1인당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은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증여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 1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20%로 너무 낮다며 연령별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기존 고급 사양의 픽셀폰 2종을 공개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구글폰이 탄생한 건데요. 삼성, 애플, LG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프리미엄 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현재 특파원입니다. 구글은 오늘 행사에서 5인치 픽셀과 5.5인치 픽셀 XL을 공개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구글의 최신 모바일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 7.1을 탑재했습니다. 애플의 시리와 유사한 대화형 음성 인식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가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가격은 32GB의 저장 용량을 가진 5인치 픽셀은 $649, 5.5인치 픽셀 XL은 $769로 책정됐습니다. 아이폰 7의 가격과 똑같습니다. 블랙과 블루, 실버 등 세 종류로 출시되는 구글 픽셀은 오늘부터 미국, 영국 등지에서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It's how the hardware and software work together. It's the perfect example of how the best of Google Smarts combines to make a great, simple user experience. 최근 판매를 재개한 갤럭시 노트 7과 애플의 아이폰 7, LG전자의 V20 등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는 프리미엄 폼 시장에 구글의 픽셀폰이 가세하면서 향후 시장 판도가 4파전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구글은 이날 픽셀과 결합해 사용하는 데이드림 VR 헤드셋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구글 어시스턴트와 연결되는 블루투스 스피커 구글 홈도 이날부터 시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홈은 아마존의 에코와 스마트 홈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UHD를 지원하는 TV 스트리밍 기기 크롬캐스트 울트라와 구글 와이파이도 공개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새 하드웨어 기기들은 인공지능 중심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의 통합과 강화라는 구글의 전략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현재입니다. 검찰이 서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과 강력범죄 사건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강도상해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국 동포 A씨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약속한 뒤 보증금을 뜯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다시 징역 8개월로 감형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중대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현금 인출책을 받는 등 가담 정도가 적고 범죄 수익이 20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1,000억 원. 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엄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최고형인 징역 10년까지 구형하고 중간 가담자는 징역 7년,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망타진이 어려운 만큼 공범검거에 협조하면 감경하되 범죄 수익을 은닉하면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상해범에 대해서도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강도상해 범죄로 아동과 여성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통계로 알아보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로 주제를 먼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9.3%. 박송희 아나운서는 혹시 어떤 숫자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저는 알 것 같아요. 청년 실업률이죠. 지금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이 9.3%는 지난 8월 기준의 청년 실업률인데요.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연도별 청년 실업률도 살펴보면 2014년에는 9.0%, 2015년에는 9.2%로 소폭 상승했고요. 이 수치를 인구로 환산하게 되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 수는 39만 7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보다 실업률이 낮은데라고 느끼는 분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청년 실업률이 어떻게 조사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청년 실업률이 분명히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실업률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9.3%면 10명 중 1명이 채 안 된다.
라는 건데 주변만 봐도 실업률이 더 높은 것 같거든요. 네, 제 주변만 봐도 그런데요. 먼저 청년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아셔야 합니다. 연령 기준으로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이 그 대상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연령대에는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 통계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포함되지 않고요. 학생은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특성상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청년 남성들도 있죠. 이들도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몇 개월짜리 인턴을 하고 있는 사람도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군 복무자, 알바생, 인턴 등 이런 사람들을 다 뺀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내는 게 현재 청년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준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노량진에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들도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서 실업 통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면 도대체 누가 실업자로 분류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실업자란 지난 한 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와, 실업자의 조건을 충족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런 기준이라면 취업을 준비하다가 구직을 단념한 분들도 실업자가 아닌 건데요. 이 실업자로 인정받기가 힘든 만큼 실업률 통계도 실제보다 낮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실업률 조사 방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6월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무려 34.2%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였는데요.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인 8%와 3배 이상 차이가 나서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나기도 했습니다. 네, 3배면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퀴즈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원 김 씨는 지난달 상사와 마찰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장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당분간 쉬면서 새로운 진로를 찾아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사표를 내고 쉬고 있는 김 씨는 실업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사표를 내고 경제활동을 그만둔 거니까 당연히 실업자가 아닐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아까 실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4주간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가 있었죠. 만약 김 씨가 당분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자이긴 하지만 실업자는 아닌 겁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문제를 더 드리겠습니다. 취준생 이 씨는 하루에 2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채 합격하면 아르바이트는 당연히 그만둘 생각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이 씨는 실업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조금 애매한데요. 일을 하고는 있지만 하루 2시간 일하면서 정말 용돈 버는 수준으로 벌고 있다면 취업을 했다고 말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실업자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 씨는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업자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지난 한 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정부의 기준으로 보면 실업자는 되기가 어렵고 취업자가 되기는 쉬운 그런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체감 실업률 34.2%는 이런 실질적인 실업자들을 포함시킨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률 34.2%에는 노량진 공시생들, 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졸업을 미루고 있는 휴학생들, 또 취업을 포기한 청년 백수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통계적인 오류가 청년 실업률 외에도 많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단녀들도 정부 주관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이 돼서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3에서 4%의 실업률은 현실과 많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업률 통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 단지 숫자의 오르내림이 아니라 일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숫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말고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데이터 뉴스로 알아봤습니다. 강설이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